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정부 발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는데 실제 장을 보러 가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게 느껴지거든요. 정부 네. 발표랑 실제로 느끼는 게 좀 다른데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물가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왜 통계는 다르냐? 초점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좀 비슷한데요.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통계청 5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즉 1년 전보다 2.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3%를 웃돌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래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는데요. 두 달 연속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대 안에 들어오면서 큰 틀에서 보면 양호한 수치입니다. 물가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근원 물가 역시도 2%대 초반까지 상승폭을 둔화했습니다. 다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과일 등 농산물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유지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 80%가 올랐고요. 배는 역대 최고인 1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채소 가격의 강세도 이어지면서 토마토와 양배추는 각각 38%, 56% 비싸졌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석유류 물가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1%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밥상 물가와 아주 밀접한 신선식품 지수가 17.3% 올랐고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1%, 즉 2%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신선식품들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과일 가격이 유독 비싸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대표적인 과일하면 이제 사과입니다. 요즘에 사과를 금사과라고도 부르는데 사과값이 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사과는 기본적으로 서늘한 기온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오를수록 사과를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야간에는 7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최소 1200에서 1500시간 정도를 보내야 하는데 올여름이나 아마 지난 여름 생각하시면 열대야가 한 달 정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과 재배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일단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급의 재배 면적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겠지만 이 역시 좀 다른 나라의 병충해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걱정한다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두 가지 이유는 짚어주셨고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어떤 건가요? 마지막은 바로 이제 유통의 문제입니다. 이게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건데요. 사과값이 이제 바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사과 대신 다른 과일로 수요가 몰리면서 또 다른 과일까지 함께 오르는 상황. 따라서 정부는 과일 가격을 좀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8종에 달하는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식품 원료 19종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우기스갯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과일 먹으러 동남아 가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휴가 가서 다양한 과일을 좀 싸게 먹고 오고 싶다라는 건데 마음 편히 사과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 그렇다면 예전처럼 편하게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 것이냐?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답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앞에 말한 세 가지 요인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무책임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좀 바꿔보면 농식품부가 올해 생육이 양호해서 내년 평년의 수준 생산은 좀 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약 30%가량 줄었는데 조금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올해 가을 수확 때쯤 되면 조금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K-웹툰 인기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떤 뉴스인가요? 인기가 이 정도니까 아마 상장 얘기까지 나오게 될 텐데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또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의 본사이자 북미 소재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31일 기업 공개 IPO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화면도 있을 텐데요.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IPO를 계기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지적 재산 IP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웹소설과 웹툰 IP를 확보하고 영상화하는 사업 등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예전에는 만화하면 일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K-웹툰 일본에서도 큰 인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이버 웹툰이 일본어 서비스하는 라인 망가가 있습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일본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소비자 지출 1위에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전 세계 만화 시장에서 하면 일본의 만화를 망가라고 불렀죠.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웹툰이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라인 망가는 2013년 일본에서 처음 웹툰 서비스를 시작해 그간 꾸준히 한국 인기 웹툰을 일본으로 소개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웹툰 입학용병, 약탈신부, 재혼황후, 상남자 등의 인기작이 월 거래액이 무려 1억엔 8억 8천만 원을 넘기는 등 아주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K 컨텐츠 하면 이렇게 만화나 영화, 드라마도 있는데 네. 또 먹거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라면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 기생충 때문에 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짜파구리가 덩달아 좀 알려졌죠. 인기 연예인들의 라면 먹방이나 매운 라면 챌린지 등이 한국 라면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게 실제 매출로도 연결이 됐는데 화면처럼 한국 라면 수출 금액이 2개월 연속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1억 7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7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4월에 1억 859만 달러로 작년 같은 날보다 46.8%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고 두 달째 연속으로 1억 달러를 웃도는 것인데요. 이 한국 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 하면 중국입니다. 한국 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되면서 1년 전보다 27.7% 증가했고요. 미국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71.4%나 늘고 아세안과 유럽에서도 24.8%, 49.5%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출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새는 저가 전기차가 나오고 있다. 이건 어떤 뉴스인가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전기차 시장, 특히 저가 전기차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저가 전기차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냐? 실구매가가 3천만 원 정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기아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SUV 더 기아 EV3 계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2021년 첫 선을 보인 EV6, 또 지난해 출시한 대형 전기 SUV EV9에 이어서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한 세 번째 전기차인데 가격 경쟁력이 눈에 띕니다. 전기차 보조금 줍니다. 이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구매 가격이 3천만 원 중후반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G 모빌리티에서도 준중형 전기 SUV 코란도 EV를 발표했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3,500만 원 수준, 보조금이 좀 큰 지자체라면 2천만 원 후반에도 구매가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입 브랜드도 저가 전기차를 속속 선보이면서 하반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차 하면 전기차 안전한 것이냐 이런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나 저가 전기차라고 한다면 저가 전기차가 안전할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전기차 하면 이제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네. 하는데 이 저가냐 고가냐하고 안전성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저가와 고가,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통 배터리의 용량, 즉 한 번 충전해서 얼만큼 많이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넣었어요 라는 것과 배터리의 방식, 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안전에 대해서는 각 회사가 모두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기존의 인식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충격 분산 방지 등의 다양한 안전 확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완성차 업계의 지속적인 안전장치 개발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전기차가 보급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면 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인증 조작 논란이 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를 비롯해서 혼다, 마쓰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들 업체가 부정을 신고한 모델은 모두 38종류고요. 이 중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6개 모델은 출하가 정지됐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966년 출시해서 이 5천만 대 이상을 생산해 이른바 일본의 국민차 이렇게 불리는 도요타의 코롤라도 포함됐습니다. 이 도요타는 보행자의 보호 시험과 함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정 행위는 201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대상 차량 수도 역시 4월 말까지 약 170만 대로 집계돼서 아마 리콜까지 가능하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리콜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폭스바겐 조작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5년 9월에 발생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엄청난 충격과 비난거리가 됐죠. 어떻게 된 거냐? 차량 테스트할 때는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LNT를 통해서 배기가스 기준을 낮췄습니다. 즉 기준에 맞게 나오고 실제로 판매해서 운행할 때는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LNT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인증 때보다 훨씬 많이 30배에서 40배 정도 나오고 그렇게 해놓고는 환경과 연비를 다 잡았다. 꿈의 클린 디젤이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속였는데 이 폭스바겐 사상 최대인 1,100만 대 리콜 또 전 세계적으로는 300억 달러 약 41조 원의 벌금과 보상금을 물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임 룩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네. 블레임 룩 상당히 생소한 용어인데 어떤 용어인가요?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터지면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 패션이 덩달아 주목을 받습니다. 이걸 블레임 룩 현상이라고 하는데 합쳐진 말이에요. 비난하다는 뜻을 가진 영어 블레임과 차림새를 뜻하는 룩을 합성한 신조어. 영어권에는 없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블레임 룩은 지난달 21일이었죠.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이 패션이 이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재킷을 입었더라, 브랜드가 뭐더라, 또 가격은 얼마더라 줄줄이 올라왔죠. 이 제품들은 또 곧바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검색 인기 순위에 올랐습니다. 또 4월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걸그룹이었습니다. 뉴지스가 소속된 어도어 레이블의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착용했던 패션 아이템 정보가 공유화되는 글이 온라인에 넘쳐났고 기자회견이 끝난 무렵 민 대표가 입었던 초록색 줄무늬 맨투맨 티셔츠 또 파란색 야구 모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국 최초의 블레임 룩 아마 기억하실 텐데 1999년 탈옥수 신창원이 체포될 때 입고 나왔던 무지개 색깔의 옷 바로 미소니 티셔츠.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이 된 이후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고 값비싼 미소니 진품 대신 가품이 불티나게 팔려나왔습니다. 신창원이 입고 있던 티셔츠 역시도 나중에는 가품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네, 신창원이 입고 있던 티셔츠가 화제가 됐던 거 저도 기억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좀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명인이 좀 부도덕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한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높은 사회적 인지도와 재력을 동경하는 대중들의 이중적인 심리다. 이런 심리가 이런 현상을 유발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현재 처한 상황보단 그들이 지닌 기본적인 사회적 배경 또 조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이들이 착용한 의류와 액세서리들을 따라하면서 본인과 좀 동일시하려 한다라는 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를 맞아서 여행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박 기자가 준비한 꿀팁이 있다면서요? 아마 디지털 관광 주민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네.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제도는 이제 원래는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생활 인구 유입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생활 인구도 함께 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안이 됐습니다.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또 하루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인데요. 생활 인구가 많아지면 도시에는 활력이 돌 수밖에 없겠죠.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 일종의 명예 주민증입니다. 제주도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민만 입장할 때 할인 많이 하는 입장료 할인하는 곳이 있고 골프장 역시도 할인해 줍니다. 이런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즉 명예 주민으로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관광지 입장이나 음식, 숙박, 체험 등 여행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 발급받으면 여행 갈 때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확대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6월 1일부터 디지털 관광 주민증 서비스 운영 지역을 기존엔 15곳 있었는데 34곳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한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6월에는 여행 가는 달을 맞아서 34개 지역 800여 곳의 관광시설 및 관련 업체에서 10에서 55%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 행활 인구 확대를 위해 출시된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이 활성화되면 여행 경비 절감과 함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광주민증 발급 증가는 실질적 혜택 및 참여업체 확대와 맞물린 사안인데 올해는 관광주민증의 주요 혜택과 기존 참여 지역과의 연계를 좀 늘려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최대 25개 지역을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규 선정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아마 40개 지역까지 확대된다면 관광객들이 약 1,000곳 이상의 관광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경제 쏙쏙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